또 나가셔. 자, 134페이지 피세요. 원래 개발론 들어갈 차례죠. 알고 있다. 그냥 당연히 그냥 여기 들어간다. 자, 이제 방석 갖고 왔으면 이제 들어가도 되죠. 자, 원래 우리가 금융론이 끝나고 개발론 들어갈 차례인데, 이번 달이 8주 나와요. 8주 나오면 전 달에 안 했던 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9주가 나오면 개발론, 관리, 마케팅, 그다음 요거 같이 해요. 근데 우리 1월 달에는 요걸 안 했어. 11월 달에 하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는 요 고전 이론. 고전 이론이 많이 나올 때는, 미쳤을 때는 5문제까지 나왔어요. 5문제. 근데 보통 계산까지 합쳐서 한 3개 정도. 그러니까 여기도 중요한 주제죠. 그런데 많이 안 할라 그래. 많이. 그래서 오늘 확실히 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저는 암기 좀 하자 이런 거예요. 자, 지대이론 딱 나오면 일단 지대가 뭔지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대는 토지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 누구 입장에서 여기도 봐야 되냐? 임차인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금융론은 누구 입장에서? 은행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투자론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지대이론은 지대를 받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죠. 이걸 옛날에 지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대이론은 무엇을 찾아내는 것이냐 그러면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유를. 토지 소유자가 어떤 이유로 지대를 요구하느냐, 뭔가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유를. 근데 이유라는 게 뭐 딱히 뭔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자, 그러면 1번 차액지대와 절대지대가 있는데 차액지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항상 어디다가 동그라미를 치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딱 치는 거야. 리카르도의 차액지대. 리카르도의 차액지대. 자,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는 리카르도가 무엇을 이유로 지대를 요구합니까? 그러면 차액이야. 차액. 근데 그 차액이란 게 뭐니? 그러면 요걸 줄인 거예요.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의 차이. 요걸 차액이라고 불러요. 차액. 그리고 항상 이해는 요것만 이해해줘. 요것만. 의미를 통해서 이해를 좀 하고, 나머지는 뭐 하자는 거야? 나머지는 암기해. 이 기억에 남아야 돼. 일단 이건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 자,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비옥한 토지는 뭐가 더 많이 나온다? 비옥한 토지는 수확량이 더 많이 나온다. 그럼 수확량이 더 많이 나오면 지대를 더 많이 달라고 하겠죠. 그게 그냥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예요. 차액지대. 예를 들어볼게요. 리카르도가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농지를 3개를 찾았어요. 농지를 3개를. 근데 농지에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봤더니 비옥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농지마다. 그래서 우등지 그러면 비옥도가 좋은 토지고, 열등지 하면 비옥도가 나쁜 토지고, 최열등지 하면 비옥도가 꼴등이 토지예요. 꼴등. 그리고 이 꼴등인 토지를 끝에 있다, 꼴등이다. 그래서 끝지. 다른 말로 한계지라고 합니다. 한계가 끝이라는 뜻이니까 꼴등인 토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A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갑이,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꼴등인 토지의 수확량이 50가마야. 그런데 내 토지는 수확량이 얼마니 봤더니 무려 2배, 100가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가마가 더 나오죠. 그런데 이 50가마가 왜 더 나올까 생각해 봤더니 내 토지가 뭐해서 비옥도가 좋은 우등한 토지여서 다른 토지에 비해서 지대가 많이 나오구나. 그래서 요 50가마를 뭐라고 부르냐?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의 차이. 2글자로 차액이라고 불러요. 2글자로 차액. 그리고 이 50가마 안에서 뭘 더 달라 그래?
내 토지를 빌리려면 지대를 더 달라고 한다. 이게 차익지대.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옛날 이론이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리카르도의 차익지대는 무엇이 지대를 만든다? 이걸 꼭 말해줘. 이걸 차액이 지대를 만든다. 이렇게만 말해줘. 차액이 지대를 만든다. 그래서 차익이 뭔가요?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의 차이를 말해. 요 정도면 된다. 자, 그리고 자주 나오는 이제 문구들이 있어. 자주 나오는 문구.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야죠. 첫 번째가 요 가정입니다. 일단 리카르도는 비옥한 토지는 희소합니다라고 했어요. 상식이잖아요. 비옥한 토지는 희소하니까 비옥도를 강조한 거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수확 체감의 법칙이 있어요. 수확량에는 한계가 있다. 이게 수확 체감의 법칙이에요. 요건 우리 수준을 넘어가. 그러니까 눈도장만 좀 찍어놔. 수확 체감의 법칙. 수확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무슨 뜻이니? 아무리 비옥도가 아무리 좋아도 100가마 이상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100가마 이상은. 이런 걸 우리가 수확 체감의 법칙 또는 수확량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자, 그리고 한계를 봤더니 한계지가 보여. 한계지. 그리고 옆에 뭐라고 적어졌어요? 최열등지. 얘들은 비옥도가 꼴등인 토지잖아요. 비옥도가 꼴등인 토지는 비옥도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비옥도를 주장해서 뭔가를 더 받아낼 수는 없잖아요. 꼴등이니까. 그래서 한계지 최열등지는 비옥도가 꼴등인 토지니까 비옥도에 따른 지대를 받을 수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계지의 지대 발생을 설명하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대는 비옥도에 따른 지대를 설명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요 세 줄이 다야. 세 줄이 다. 됐다? 됐어, 안 됐어? 봐봐. 이해 안 되는 거 있는가? 빨리 말해. 이해 안 되네. 요 정도야, 요 정도. 자, 그러면 이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를 봐요. 여기도 동그라미가 여기에 요거. 마르크스는 지대가 무엇에 의해 결정됩니까? 절대라는 거야, 절대. 이 절대가 뭐냐, 그러면 예전에 절대권이라는 게 있었어. 절대권. 이 절대권이 뭡니까? 그러면 소유권을 절대권이라고 불렀어요. 예전에는 소유권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리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절대권에서 권자를 딱 찌우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소유가 되는 거죠. 소유.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불되는 지대. 정확히 말하면 소유에 기반해서 요구하는 지대. 소유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딱 적어져 있다? 소유권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죠. 소유권. 소유권에 의해서 비옥도와 상관없이 지불되는 지대. 자, 그런데 장점을 한번 보십시오. 장점. 한계지 최열등지가 나와. 한계지 최열등지. 그럼 한계지하고 최열등지가 뭐예요? 비옥도가 꼴등인 토지. 비옥도가 꼴등인 토지는 비옥도를 주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신 뭘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소유권은 주장할 수 있죠. 소유권. 그래서 한계지에서의 지대 발생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리카르도의 차익지대하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야. 그런데 두 개가 묶여 있다. 01번 두 개가 묶여 있다. 그럼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공통점이에요? 그건 차이점이야. 이 두 놈은 공통적으로 뭘 똑같이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한계지를 설명하고 있어. 한계지. 비옥도가 가장 꼴등인 토지, 한계지, 최열등지. 여기 있잖아요. 리카르도 차익지대. 그 다음에 절대지대에도 요 놈 있잖아요. 요 두 개가 엮여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한계지, 최열등지는 정의가 비옥도가 꼴등인 토지니까 리카르도는 설명할 수 있다 없다? 리카르도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비옥도를 주장하는 거니까. 그런데 마르크스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니까 비옥도가 떨어지면 어때? 소유권을 기반으로 지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위치지대와 입찰지대예요. 위치지대와 입찰지대. 위치지대와. 자, 튠에는 위치지대라고 되어 있어요. 튠에는. 그러면 튠에는 무엇을 이유로 지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튠에는. 위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치가 좋냐, 나쁘냐, 이걸 기반으로 지대를 더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 표현이야. 자, 요새는 위치가 좋다, 위치가 나쁘다를 다양한 것으로 판단해요. 그렇잖아요. 직장인들은 위치가 좋다, 나쁘다를 출퇴근 거리 또는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이런 걸로 따지고, 또 우리 교육을 받아야 될 애들이 있는 애들은 주변에 학교가 많으면 우리 집은 좋은 위치에 있어. 뭐 쇼핑 좋아하는 사람은 쇼핑센터가 주변에 있으면 좋은 위치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지금 위치가 좋다라는 내용이 5만 7천여 가지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이 당시에는 무조건 수송비야. 수송비. 위치에 따른 수송비. 수송비가 적게 들면 위치가 좋은 거고, 수송비가 많이 들면 위치가 나쁜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봐요. 이게 지금 135페이지에 있는 어떤 이제 그래프 두 번 지대 발생 그래프인데, 자,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튠에는 이론이 나오면 항상 고립국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고립국. 이거 중학교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고립국이라는 게 우리 지리 경제인가 뭐 사회 시간에 나오는 건데, 튠에는요 자기 아버지가 뭐 백장인가 남자인가 걔예요. 귀족이야, 귀족.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토지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하나의 국가라고 가정하고 이론을 설파해요. 그래서 튠엔의 이론을 무슨 이론이라고도 한다? 고립국 이론이라고도 한다. 고립국. 된장국이라고 적어줬어? 김치국이라고 적어줬어? 고립국이야. 고립국. 튠엔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하나의 고립된 국가로 가정하고 이론을 썼어요. 그래서 튠엔 이론을 그냥 고립국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도 시험에 나온다고. 고립국 나오면 튠엔이에요. 튠엔. 자, 그리고 튠엔은 자기 땅에 고립국이라고 가정하고 항상 한가운데 시장이 이렇게 있어. 한가운데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그리고 이 당시에는 왜 시장이 가운데 있니?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인구가 많지 않아. 그래서 시장이 하나면 돼. 시장이 하나면 돼.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항상 하나가 있는 애들은 꼭 어디에 있니? 그러면 도시의 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야 모든 곳에서 오기 편할 테니까. 그래서 국가를 가정하고 한 중앙에 이제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 그리고 이제 농부들이 A라는 지역에서도 농사를 짓고 B라는 지역에서도 농사를 짓는데, A에서 농사를 짓나 B에서 농사를 짓나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 시장과의 거리야. 시장과 가까운 거리, 시장과 멀리 있는 거리에서 농사를 짓든 무슨 차이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수평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생산비 적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과 가까운 거리나 시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나 뭐는 차이가 없다. 생산을 하는데 비용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생산이 딱 끝나서 경작이 끝나면 이 곡식을 팔아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반드시 어디로 와야 돼? 그렇죠. 시장으로 뭔가 수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좋지 않아. 교통수단이 좋지 않아요. 뭐 우마차야. 마차야, 마차. 그러니까 수송을 하는 게 대단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뭘 착안했냐 봤더니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생산에 드는 비용은 차이가 없는데 시장까지 나르는 요 비용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이렇게 늘어나요? 운송비가 이렇게 늘어납니다라고 적어져 있죠. 자, 여기 이해만 하면 돼.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 요놈이 중요해요. 요놈. 잉여라는 건 남은 건데, 자, 농부가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어.
농부가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뭔가 남는 게 있어야 지대를 줄 거 아니야.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지대를 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게 있어야 지대를 주는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수송비가 느니까 잉여가 줄어. 그래서 지대로 나가는 돈도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죠. 지대가 낮아진다라는 거야. 지대가. 그래서 이 지대의 높고 낮음의 차이는 결국 뭐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거야. 위치에 따른 수송비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남는 게 많다 적다. 남는 게 적다라는 거예요. 남는 게 적으니까 지대로 받을 수 있는 돈도 적다 이런 거야. 지대로 받을 수 있는 돈도. 그러면 이 논리를 똑같이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차액지대는 무엇이 지대를 결정해요? 비옥도죠. 근데 비옥도가 왜 지대를 결정합니까? 그러면 이것도 가끔씩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놔야 돼. 항상 농부가 토지를 빌려서 경작을 했을 때 남는 잉여가 있을 때 지대를 주는 거라고. 잉여가 있을 때, 남는 게 있을 때. 그런데 비옥도가 높은 토지일수록 수확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남는 게 많아, 남는 게 적어? 남는 게 많은 거예요. 잉여가 많은 거야.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더 달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더 달라고. 이것도 잉여의 측면에서. 근데 여기는 위치에 따른 수송비가 뭘 결정한다는 거야? 잉여를 결정한다는 잉여. 남는 거. 그래서 항상 수송비가 외곽으로 갈수록 길어지니까 지대는 어떻게 된다? 외곽으로 갈수록 나눠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그 밑에도 한번 봐요. 토지 이용 형태 요거야. 자, 그러면 이제 농부들은 항상 어떤 토지를 선호합니까? 그러면 시장과 가까이에 있는 요 지역을 선호해요. 수송이 쉬우니까. 남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시장과 가까운 거리 여기를 선호하는데 문제는 저 토지를 달라는 사람이 많겠죠. 좋은 토지라. 그래서 지금 몇 사람이 달라고 합니까? 우유, 감자, 쌀, 이 세 농부가 저걸 달라 그래요. 우유 농부가 뭐니? 그러면 우유 농부가 뭐야? 우리 정말 너무 도시 사람이더라고 진짜 세상에. 야, 우유를 키우냐? 세상에 정말 이제 이러지 좀 마. 아무리 도시 사람이어도. 낙농업을 말합니다. 낙농업. 자, 우유, 감자, 쌀이에요. 그럼 이제 우유, 감자, 쌀 세 사람이 달라고 하니까 여기 튠에는 뭘 붙이기 시작하냐? 야, 입찰에 붙이는 거야. 입찰에. 내 토지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 지대를 제시해보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농부들이 뭘 제시합니까? 그러면 내가 지대로 지불할 수 있는 가능액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입찰에 참여하려고. 그랬더니 요 빨간 선이 우유, 낙농업, 요게 감자, 요게 쌀이에요. 파란 선이. 그리고 얘들은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가 낮아지죠. 그 이유는 공통적으로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느니까 지대로 제시할 수 있는 남는 게 적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10kg까지야. 10kg까지는 누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제일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유, 낙농업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20kg까지는 감자죠, 감자. 감자가 이렇게 재배되고 이 나머지는 쌀이 이렇게 경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내용은 시험에 어떤 문구가 나옵니까? 이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문구가. 토지 이용 형태. 토지 이용 형태. 이 문구가 나오는 거야. 토지 이용 형태. 뭔 소리니? 야, 왜 토지가 여기는 낙농이, 우유가, 여기는 감자가, 여기는 왜 쌀이 경작이 되냐? 이게 토지 이용 형태예요. 토지 이용 형태. 왜 토지 이용 형태가 이러니? 그럼 결국 뭐에 붙였더니? 입찰에 붙였더니 요 부분은 누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제일 높아서. 그렇죠. 지대 지불 능력이 제일 좋아서 우유가 경작이 되고 그 다음은 감자, 그 다음은 쌀이더라. 그래서 요 세 가지 문구가 잘 나와. 토지 이용 형태는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됩니까? 결국 사람들의
토지 입찰에 의해서. 그리고 입찰에 의해서 지대지불 능력으로 결정이 되더라. 요 현대 감각으로 해보면 요 마두역이죠. 마두역 주변에는 임대료가 비싸. 그렇게 죠. 특히 저쪽보다 여기가 더 비싸. 아닌가? 이쪽보다 저쪽이 더 비싼가? 오늘 내가 들었는데 잊어버렸네. 저쪽보다 요 도로변에 저쪽이 더 비싸. 그래 안 그래? 아무튼 마두역 주변이 임대료가 유달리 비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쪽이 더 비싸. 저쪽이 도로변 건너편이. 아무튼 이렇게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마두역 주변은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요. 상업용으로 활용되고 있죠. 상업용으로. 주거용이나 다른 용도는 요 임대료를 감당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요게 토지 이용 형태예요. 왜 지하철역 주변에는 상업 매장이 많이? 그들만이 뭘 감당할 수 있어. 지대지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요 내용이 중요해요. 딱 하나. 뭐예요? 튜네는 무엇이? 위치가 지대를 결정한다. 정확히 말하면 위치에 따른 수송비야. 위치에 따른 수송비. 그리고 위치에 따른 수송비가 왜 지대가 되느냐? 요걸 보여준 게 요 그림이고,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게 왜 여기는 우유, 여기는 감자, 여기는 쌀이 경작됩니까? 요걸 우리가 토지 이용 형태라고 그래요. 뭐에 의해 결정된다? 지대 지불 능력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농촌 토지야. 여기까지가 농촌 토지. 우유, 감자, 쌀 농촌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알론소는 이렇게 적어놨어. 튜넨의 농촌 토지 이론을 어디에 적용했다? 도시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도시에. 예, 튜넨의 농촌 토지 이론을 도시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튜넨의 이론을 도시에 어떻게 적용했니? 심플해. 우유, 감자, 쌀을 어떻게 바꿨어? 그렇죠. 주거상업 공업이라는 상업용, 도시 토지의 용도로만 바꿔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알론소는 이름이 입찰지대라고 되어 있지만, 자, 이 입찰지대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튜넨의 이론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튜넨의 이론에서. 아니, 튜넨의 이론에서 나오는 입찰지대가 왜 알론소한테 나옵니까? 그럼 간단해. 튜넨의 이론을 도시토지로 알론소가 확장을 시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입찰지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알론소 이론과 튜넨의 이론은 똑같아요. 용도만 다르지. 그러니까 밑에 뭐 적어진 게 없는 거야. 자, 그리고 알론소는 입찰지대라고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입찰지대 의미를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항상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맥시멈으로 입찰에 참여하겠죠. 그 토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래서 낙찰을 받으면 결국 지대가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 내용은 어렵지 않아. 근데 뭐가 어려워? 입에 붙어야 된다니까. 입에 붙어야 돼요. 잘 보셔. 자, 우리 지대 이론 중에 자주 나오는 네 사람이 있어. 거의 매년 나와. 이 넷은. 이걸 우리가 두 문자를 따면 리, 마, 튜, 알이야. 암기해야 돼. 리마, 튜, 알. 리마, 튜, 알. 그리고 리는 리카도지. 마르크스, 튜넨, 알론소, 리마, 튜, 알이야. 근데 뭐 암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 뭐 주관식은 아니니까. 우리 객관식이니까 요거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입에만 붙으면 된다고. 리마튜와. 그리고 또 연상 코드가 이거였지. 이건 유치한 거야.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간만에 하니까 봐요. 리카라고 돼 있잖아. 카. 부릉부릉 카. 리카도 나오면 차가 나와야 돼. 차액 지세야.
차액지대. 리카도의 차액지대. 예. 그리고 마르크스는 항상 뭐가 취미냐? 맞절이 취미야. 그래서 마르크스는 맞절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마르크스 나오면 맞절, 절대지대. 예. 그리고 튜네는 뛰네야. 뛰네. 아래로 뛰겠어, 위로 뛰겠어. 그래서 튜네는 위치지대야. 위치지대. 튜네의 위치지대. 그리고 알론소는 소를 키워. 음모소. 그리고 항상 뭘 붙여? 입찰에 붙입니다. 알론소의 입찰지대. 리카도의 차액지대. 마르크스는 맞절합니다. 절대지대. 듀네는 안 읽더라고. 위로 뛰겠지. 위치지대. 그 다음에 알론소는 소를 키워서 입찰에 붙입니다. 자, 이제 1단계 끝났어. 입에만 붙이면 돼. 네 개를. 그리고 조금 여력 있는 사람은 리마 튜알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래서 리마 튜알을 먼저 보는 거야. 고전 이론은. 그리고 얘들은 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죠. 토지 소유자가 무엇을 이유로 지대를 요구합니까? 그리고 그 정답은 어디 있다는 거야? 요 두 글자에 있다는 거야. 두 글자에. 자, 차액이 지대를 만듭니다. 차액이 뭔데? 비옥도가 좋으면 수확량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의 차이 때문에 요구하더라. 절대지대는 절대권, 이게 소유야. 절대권, 소유. 이게 소유권에 의해 지대를 요구하더라. 위치지대는 위치 때문에 지대를 요구하죠. 정확히 말하면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를 이유로 지대를 요구하더라. 그 다음에 입찰지대는 사람들이 토지를 달라는 사람이 많아. 그럼 항상 뭐에 붙여? 입찰에 붙인다고. 입찰에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토지 이용자들이 항상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맥시멈으로 입찰에 참여하겠지. 그래서 입찰지대는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지대가 됩니다. 이제 이게 두 번째야. 두 번째. 그럼 이제 보자고. 이제 정리하자고요. 자, 마르크스의 차액지대는 차액이 지대를 만듭니다. 차액이 뭔가요?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의 차이. 그리고 두 가지를 가정하고 있는데요. 비옥한 토지는 희소해요. 그러니까 비옥도를 강조했고요. 수확량에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이걸 수확 체감의 법칙. 그리고 한계지 최열등지가 나오면 어떤 토지예요? 비옥도가 꼴등인 토지야. 비옥도가 꼴등인 토지니까 비옥도를 이유로 지대 발생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라는 거죠. 없다. 자, 그리고 이 한계지가 이제 매개가 돼서 이제 마르크스가 또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소유권에 의해서 지대를 요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다. 비옥도가 꼴등인 한계지 최열등지에 대해서도 지대를 설명할 수 있더라. 자, 그리고 그 밑에 기출족보만 읽어보면 돼. 기출족보만. 기출족보 다 읽어야 돼. 다 시험에 나와. 근데 이 중에 요 표에서 빠진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4번을 봐봐. 4번.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가격을 구성하는 비용이 아니라 경제적 잉여에 해당한다. 잉여의 동그라미야. 잉여의 동그라미. 이게 지대는 잉여라는 뜻이야. 왜? 뭔 소리냐? 항상 지대는 어디에서 출발해? 남는 거에서 나가는 거야. 남는 거에서. 그리고 토지 소유자도 어떻게 봐? 남는 게 많으면 기본적으로 지대를 더 달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5번 같은 게 이해가 돼야 돼. 봐봐. 지대는 잉여예요. 남는 것으로부터 지대는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높아. 그럼 뭐가? 잉여가 많이 남는 거지. 남는 게 많은 거죠. 생산물 가격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지대가 높아지고요.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낮아지면 남는 것도 적겠죠. 그러니까 지대는 낮아져요.
그러니까 잉여로부터 지대가 출발한다는 걸 알면 너무나 당연한 소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위치지대하고 입찰지대. 위치지대와 입찰지대가 이렇게 붙어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위치지대, 튜넨의 위치지대를 알론소가 의대 확장했다. 도시지역으로 이론을 확장했기 때문에 같이 붙어있는 거야. 튜넨은 위치에 따른 수송비, 그리고 토지 이용 형태, 잘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그래프 굉장히 잘 나와요. 이게 토지 이용 형태라는 게 뭐니? 그러면 토지는 왜 여기가 우유, 감자, 쌀 이런 게 결정이 되냐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기출족보에 4번을 한번 봐봐요. 4번. 튜넨의 고립국 이론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고립국 이론 꼭 기억해야 되고, 토지 이용 형태라고 돼 있는데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농작물의 재배 형태야. 농작물의 재배 형태. 그럼 농작물의 재배 형태 하면 농작물 어떤 게 떠올라야 돼? 우유, 감자, 쌀. 이 그래프가 떠올라야 된다 봐. 이 그래프가 토지 이용 형태, 농작물의 재배 형태. 결국 뭐에 의해 결정됩니까? 입찰을 통해서 결정이 되니까 결국 지대 지불 능력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지대 지불 능력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입찰지대를 봐요. 입찰지대는 요 입찰지대 의미가 잘 나오죠. 기출족보에 잘 나오는 표현 두 가지가 있어. 동그라미 5번. 입찰지대랑 끝에 뭐라고 돼 있어? 최대 지불용이야. 최대. 미친 듯이 나와. 최대 지불용이야. 최대. 그리고 6번의 가운데는 무슨 지대가 적어져 있어요? 가장 높은 지대야. 가장 높은 지대. 최대 지불용이에 가장 높은 지대. 최대 지불용이에 가장 높은 지대. 미친 듯이 나온다.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냐? 한 장을 넘겨봐요. 기타지대가 있어. 3개가. 기타지대가. 왜 기타지대가 있니?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걸 두 문자로 따면 리마, 튜알이야. 리마, 튜알. 그러니까 오지선다에서 한 놈이 부족해, 한 놈이 남어. 그래, 그래서 기타 이놈이 돌아가면서 나와. 짜증나게. 리마, 튜알에. 그런데 다 할 필요는 없고 하나만 하자는 거야. 하나만. 요건 필수야. 기타 지대 중에 제일 많이 나와. 자, 마샬의 준지대는 무엇입니까? 그럼 요 준이 보이네. 준이. 우리가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하더라. 이거잖아요. 이건 지대가 아니야. 지대가 아닌데 지대처럼 취급한다는 거야. 그럼 뭐니? 그러면 요거야. 우리가 흔히 지대라고 하면 토지의 사용 대가를 지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토지의 사용 대가. 근데 여기는 토지의 사용 대가인 지대가 아니죠. 기계, 기구 등의 사용 대가잖아. 토지의 사용 대가가 아니라. 기계, 기구 등의 사용 대가를 마치 누구처럼? 지대처럼 취급합니다. 이게 준지대예요. 그럼 이제 왜 기계, 기구 등의 사용 대가를 토지의 사용 대가처럼 취급하니? 그럼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공통점이. 그 특징이 뭐니? 그러면 토지는 특징이 양이 제한되어 있어. 토지의 양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게 부증성이잖아. 토지의 양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소하죠. 그러니까 집가도 비싸고 토지 가격도 비싸고 토지를 빌려주고 받는 지대 역시 비싸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야. 옛날이야. 지금 이 이론이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있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계, 기구 등의 양도 제한되어 있어, 널려 있어. 그렇죠. 기계, 기구 등도 양이 제한되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처럼 뭘 취할 수 있니? 지대로 폭리를 취할 수 있더라. 그게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토지의 지대는 대단히 비싸요.
근데 토지의 지대처럼 비싼 게 뭐가 있느냐 봤더니 이 당시에 기계 기구 등의 사용 대가들하는 거예요. 왜? 양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둘은 차이가 있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 기계 기구 등의 양은 영원히 제한되어 있지 않아. 그런데 토지의 양은 영원히 제한되어 있잖아. 이게 부증성이니까. 그래서 이 기계 기구 등의 사용 대가는 항상 단기적으로 양이 제한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얘는 영원히 양이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적어졌냐. 이제 의미를 읽어보자고. 단기야, 단기. 기간이 늘어나고 장기가 되면 기계 기구 등의 공급이 가능하니까 지대가 떨어진다고. 근데 여기는 시작이 단기에 뭐가 제한되면, 뭐 단기에 공급이 제한되면, 줄이면 단공제야. 단기에 공급이 제한된 기계 기구 등의 사용 대가. 기계 기구 등의 사용 대가. 그리고 항상 공급은 언제만 제한돼 있어? 단기에. 그래서 단계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영구라는 표현이 잘 나와요. 영구 보면 있다라고 할 거야, 없다라고 할 거야. 영구는 항상 없다야. 영구 없다.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봐야 돼. 자, 그럼 밑에 기출족보를 봐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지대처럼 취급하는 거잖아. 이게 무엇을 지대처럼 취급하느냐야. 봐봐. 준부동산이야. 준부동산은 동산이나 권리를 부동산처럼 취급하죠. 그래서 뭘 자주 물어봐? 준부동산으로 취급되는 동산과 권리가 뭐냐? 이걸 물어보지. 빨리 3개만 들어줘. 안 들어줄 거야? 준부동산으로 취급되는 동산 권리. 일단 2차랑 연관되어 있는 중개 대상물을 일단 말해줘. 중개 대상물 2개. 준부동산에 해당하는. 선박 나왔다. 선박 중개 안 한다. 중개 안 한다. 우리가 저기 중개 대상물에 법이 이렇게 돼 있잖아. 토지,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 거기에 뭐가 있어?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 재단들 있잖아. 임모가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 대상물인 이유는 부동산처럼 취급된다니까. 그래서 부동산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라니까. 요거 2개는 반드시 기억해야지. 그리고 나머지 뭐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광업권, 어업권, 오만 자까지 있다니까. 그 중에 하나만 톡 대답해 주면 되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뭘 부동산처럼 취급하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뭘 지대처럼 취급하느냐는 거야. 그래서 기출 조건을 봐봐. 1번 마샬의 준지대는 뭘로부터 얻는 소득?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 이렇게 돼 있고 기계 기구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준지대는 토지 이외야. 토지가 아니라 토지 이외의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 이게 준지대지 뭐. 토지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3번도 봐봐. 3번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생산 요소. 이 3가지 표현이 잘 나온다고.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 토지 이외의 생산 요소로부터 얻는 소득. 그 다음에 3번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습니다.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습니다. 그럼 토지는 아니라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지대라고 한다. 그리고 봐요. 동그라미 2번. 이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네.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영구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항상 공급이 제한된 단기에만 나타난다고. 단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5놈을 했는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놈은 어떻게? 리마튜알이야. 리마튜알. 그리고 뭘 하나를 더했어? 마샬의 준지대야. 마샬의 준지대까지 넣지 마. 자주 나오는 게 리마튜알이야. 리마튜알. 자, 그리고 또 봐. 이제 한 장을 딱 넘기면 뭐가 있습니까? 도시구조 이론이 있어. 도시구조 이론. 이 도시구조 이론은 쉬워. 버호해야. 그래서 리마튜알 버호해 7놈은 반드시 나와. 반드시. 그래서 리마튜알 버호해. 버호해가 뭐니? 그러면 도시구조 이론이야. 우리가 주관식을 적을 때 참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주관식을 적을 때. 도시구조 하면 구조를 뭔가 설명하는 이론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구조를 뭔가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쓰고 싶어. 그런데 생각이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구조가 구조지 자식아, 이걸 뭘 풀어 쓰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주관식으로 시험 보는 사람들은 구조라는 걸 뭔가 풀어서 써줘야 된다고. 근데 이제 우리 사회척에는 구조가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고정된 틀, 이렇게 적어져 있어. 고정된 틀.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을 하다 보면 도시가 어떤 고정된 틀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성장하면서. 그걸 우리가 도시 구조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잘 봐. 자, 일단은 버제스야. 버제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버제스. 그리고 무슨 이론이에요? 동심원 이론이니까 직감적으로 도시 구조가 동심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동심원의 형태. 그럼 이건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가 동심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이론이다.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이게 나오겠어. 안 나와. 이름 자체 동심원이 있는데. 그래서 뭐가 잘 나옵니까? 자, 버제스는요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아이, 왜 웃어? 미국 사람이라는데. 미국 사람이야. 근데 어디서 거주했습니까? 시카고에서 살았어. 시카고. 그리고 시카고에서 시카고 대학이 있어. 시카고의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예요.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카고의 구조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점심을 먹고 소화시킬 겸 시카고시를 돌아다녀 봐요. 이 도시 구조 이론은 머리로 생각한 이론이 아니라 직접 도시를 살펴서 그 구조를 파악해 본 거예요. 직접. 그랬더니 시카고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 봤더니 동심원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심원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이유는 간단해요. 도시가 항상 중심에서 성장을 할 때 모든 방향으로 다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 동심원의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동심원을 형성하면서 모든 방향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버제스는 시카고 사람으로 시카고시를 분석했더니 이런 걸 우리가 실증했다고 그래. 직접 경험을 해봤더니 도시구조는 동심원을 가지고 있더라. 자, 그리고 요거 잘 나와. 배경. 튜넨의 토지 이용 구조를 도시 구조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튜넨의 이론을 확장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구 조금 전에 봤던 적이 있어. 그죠? 튜넨의 위치지대 바로 밑에 알론소의 입찰지대가 나오죠. 알론소는 튜넨의 이론을 도시로 확장했어요. 이게 알론소부터서 도시 토지야. 알론소부터 튜넨까지가 농촌 토지 이론이고.
그리고 튜넨의 이론이 여기에 또 응용이 됐어. 도시 구조 이론에. 그럼 궁금하죠? 도시 구조 이론에. 그럼 어딜 보면 되냐? 135페이지를 한번 봐. 135페이지.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 135페이지 요 그림 있잖아요. 그럼 요 그림에 어디에 동심원이 있니? 그럼 요 밑바닥에 동심원 있어 없어?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튜넨은 자신의 고립국을 평야로 제일 처음에 가정을 해서 평야. 그러다 보니까 동심원을 형성하면서 우유, 쌀, 우유, 감자, 쌀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착안해서 시카고시도 한번 돌아다녀 본 거야. 그랬더니 시카고시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 동심원의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거예요. 동심원의 패턴. 자, 그럼 이제 시험에 낼 건 이제 요게 다 요 그림이 다시 오셔. 자, 동심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동심원의 형태로 5가지로 구분된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게 바로 중점 노중통이야. 중점 노중통. 겁나 잘 나와. 자, 버젯의 동심원 이론은 5개의 지대로 구성됩니다. 중점 노중통이야. 자, 노가 무엇입니까? 이게 노동자 주거지대, 중산층 주거지대, 통근자 주거지대.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다 주거지역이야. 주거지역. 노동자, 중산층, 통근자,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 그리고 중은 우리가 아는 도시 중심을 말해요. 도시 중심. 그리고 중심 업무 지구라고 부르는데 이 도시 중심에는 업무가 집중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중심 업무 지구예요. 중심 업무 지구. 그리고 여기는 주거 지역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가 있어? 점이 있잖아. 점이. 그래서 요걸 점이 지대라고 하는데 이거에 아직 시험이 안 나온 적이 없어. 자, 이해는 한번 해봅시다. 자, 밑에 동그라미 4번부터 적어져 있어. 4번부터. 도시의 중심지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성장하는데 중심 업무지구, 점이지대, 노동자 주거지대, 중산층, 통근자 합치면 중점, 노, 중, 통 5개의 지대로 분화되더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대부분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위치가 나오는데 위치는 제가 뺐어. 왜? 아니, 점이지대가 어디에 위치합니까? 그러면 중심 업무지구와 노동자 주거지대 사이에 위치해요. 요런 게 잘 나와. 근데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중점, 노중통 요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점이지대만 봅시다. 5번. 점이지대 또는 천이지대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두 지역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층 사이에 있는 경계를 말해요. 경계. 그리고 두 지역의 특성이 모두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는 뭐의 경계니? 그러면 이쪽은 중심 업무지구고, 이쪽은 뭐예요? 세 개는 주거지역이야. 주거지역과 중심 업무지구 요 사이에 있는 경계층, 이걸 우리가 점이지대라고 해요. 점이지대. 그리고 또 봐. 소득으로 나누면 항상 이 당시에는 노동자 계층이 저소득이야. 그리고 통근자가 고소득이야. 여기는 중산층이라고 되어 있고. 노동자가 저소득, 통근자가 고소득. 근데 통근자인 고소득자들이 가장 외곽에 있죠. 이런 것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니? 그러면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토지가 비싸. 토지가 싸죠. 그런데 왜 고소득층이 외곽에 있니? 라고 질문 주신 분이 꽤 있어. 아니, 외곽이 토지가 싼데 왜 고소득층이니? 이게 이상하지 않아? 이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왜?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은 어디 있어? 비싼 강남에 있으니까. 이게 아니, 토지가 싸니까 고소득층이 있는 거야.
토지가 싸니까 저소득층이 있는 거야. 봐, 이거 완전히 우리는 이게 자본주의, 미국 자본주의, 돈에 그냥 아주 그냥 머릿속에 꽉 차 있어. 아니 토지가 싸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선호해야지. 토지가 싼데 그게 합리적이지. 토지가 싼데 그냥 단순히 가격으로만 보면 싸면 좋아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랑 엮이면 안 되고 뭘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돈이 우리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한 꽤 오래전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자 우리가 고소득층이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을 해.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자기 집으로 가. 근데 외곽에 어떤 주택을 갖고 있니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아는 단독주택이 아니야. 대형 주택이야. 그래서 차가 딱 대문에 와. 그럼 버튼을 눌러. 그럼 이렇게 철창이 이렇게 문이 열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산길을 한 10분을 달려. 그리고 여기 보면 대형 호텔 같은 집이 있어. 그리고 앞에 뭐 있고 분수대 있고 이런 집이야. 이런 집. 그러니까 외곽이 싸니까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해서 이런 대형 주택을 건설해서 뭘 타고 다녀?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러 다닌다고. 자동차로 출퇴근. 그래서 뭐라고 불러? 통근자 제대라고 한다고. 통근자. 이거 조금 오버하지만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통근자. 그래서 고소득층이 외곽이 존재해요. 그리고 저소득층이 나오면 항상 노동자 계층을 생각해야 돼요. 노동자 계층. 노동자 계층은 왜 주거 지역 중에 중심 업무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잖아.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왜 중심 업무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줘야 돼? 이들은 뚜벅이야, 뚜벅이. 통근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심 업무지구에 가까워야 일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조가 중점, 노중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노중통. 그리고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키워드야. 이게 이제 암기야. 암기. 일단 시카고시는 이해했네. 시카고를 분석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기억해요. 두 개. 생태. 친입경제천이. 얘는 한 번 말한 것 같은데 우리 친입경제천이는 어디서 본 듯해요? 친입경제천이. 아무튼 앞에서 본 듯하죠. 주거 분리 주택 여가. 우리 동네에 새로운 주민이 이사를 들어옵니다. 그러면 친입이거든요. 이게 옛날 학자들은 왜 저 주거 지역을 분석할 때 주거지를 사람들이 만든 생태계라고 분석을 해요. 이게 원래 이 생태학적 분석은 생태계를 분석하는 거야. 생태계를 분석하는 건데 이 주거 지역이 바로 무슨 생태계야? 사람들의 생태계로 분석을 한다고. 그래서 생태학적 분석 나오면 무조건 버제스야. 버제스. 옛날 버제스야. 자, 그리고 친입, 경쟁, 천이 이런 건 어디서 나오냐? 생태계에서 쓰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생태계에 황소개구리 2종이 침입을 했습니다. 이런 거지. 우리나라 생태계에 미국의 베스가 침입을 했습니다. 이런 거라고. 그래서 주거지역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학적인 표현, 친입, 경쟁, 천이 이런 게 나오면 주거지역을 생태계로 분석하는 버제스. 이게 대표 주제예요. 10분 쉽시다. 리마, 튜, 알, 버, 호, 해. 이거 암기하고 다녀. 리마, 튜, 알, 버, 호, 해.